청류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내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합니다. 마을 끝자락 산 중턱에는 만득이라는 젊은 나무꾼이 늙은 어머니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만득이는 25 나이에도 장가를 들지 못한 총각이었습니다. 키는 우람하고 힘은 장사였지만 말수가 적고 행동이 느려 마을 사람들은 그를 바보 만득이라 불렀지요. 저 만득이 말이요. 아침에 인사하면 저녁에나 답을 하지 뭐요. 맞아요. 장에 가서 물건 값을 깎을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러니 바보지요. 마을 사람들은 만득이를 보면 혀를 차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만득이에게는 남들이 모르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산속 길을 누구보다 잘 알았고 산짐승들이 만득이만 보면 달아나지 않고 다가왔습니다. 까치가 울면 손님이 올 것을 알았고 까마귀가 떼 지어 날면 눈이 올 것을 예감했지요. 만득이의 어머니는 병든 몸으로 누워 지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만득이는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팔고 약초를 캐어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만득아, 내가 이렇게 효자인 것을 하늘이 아실 게다. 언젠가는 복을 받을 거야. 어머니의 말에 만득이는 그저 환하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만득이가 산속 깊은 곳에서 약초를 캐고 있었습니다. 그때 덤불 속에서 다친 노루 한 마리가 다리를 절며 나타났습니다. 만득이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노루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아이고 다쳤구나. 잠깐만 참거라. 만득이는 주변에서 지혈 효과가 있는 약초를 뜯어 노루의 상처에 발라주었습니다. 신기하게도 노루는 도망가지 않고 만득이가 치료해주는 대로 가만히 있었지요. 이제 괜찮을 게다. 조심해서 가거라. 만득이가 노루를 놓아주자 노루는 만득이를 한참 바라보더니 3번 절을 하듯 고개를 숙이고는 숲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만득이를 보며 짐승과 노는 바보라고 비웃었지만 만득이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산속 동물들은 만득이가 다가가도 놀라지 않았고 때로는 먼저 다가와 길을 안내하기도 했습니다. 만득이에게는 산속의 모든 생명이 벗이었고 그들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봄에는 어떤 나물이 어디에 돋아날지, 여름에는 어디서 약초를 캘지, 가을에는 어느 나무에 열매가 많이 열릴지, 겨울에는 언제 큰 눈이 올지를 만득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것을 지혜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보가 운이 좋은 것이라고만 여겼지요. 그 무렵 김진사의 집에는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1년 전 김진사는 한양의 양반 집안 딸인 소연을 아내로 맞이했습니다. 소연은 아름다운 외모에 글을 읽을 줄 아는 재원이었지요. 친정에서는 상당한 지참금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혼인 후 김진사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김진사는 밤마다 도박판에 나가 돈을 잃었고 기생집을 드나들며 주색 잡기에 빠져 지냈습니다. 소연의 지참금은 불과 반년 만에 바닥이 났고 김진사는 소연을 구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쓸모없는 것, 내가 아들이라도 낳아주면 모를까 빈손으로 무엇을 하겠다는 거냐? 김진사는 술만 먹으면 소연에게 손찌검을 했습니다. 소연은 친정에 편지를 보내려 했지만 김진사가 하인들을 시켜 감시하는 바람에 그마저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도 김진사는 도박에서 크게 지고 돌아와 술에 취한 채 소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내일 내가 산속 암자에 가서 불공을 드려라. 재물이 들어오도록 빌어야 한다. 나으리 지금은 겨울이 시작되는 때라 산길이 험합니다. 입 닥치고 내 말대로 해. 내가 시집 와서 한 일이 무엇이냐? 쓸모없는 년. 김진사의 고함에 소연은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소연은 하인 하나만 데리고 산속 암자로 향했습니다. 하늘에는 먹구름이 가득했고 바람이 차갑게 불어왔습니다. 만득이는 그날 아침 일찍 산에 올라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까마귀 떼가 울며 날아가는 것을 보며 만득이는 중얼거렸습니다. 큰 눈이 오겠구나. 빨리 집에 가야지.
소연이 산길을 오르기 시작한 지 1시즌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가볍게 내리던 눈이 점점 거세져 앞을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가 되었지요. 마님, 더 이상 가기 어렵습니다. 돌아가시지요. 하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다. 나으리께서 반드시 가라 하셨으니 가야 한다. 소연은 고집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눈은 점점 더 많이 쌓였고 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쾅. 천둥 같은 소리와 함께 산 위쪽에서 눈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양의 눈이 순식간에 산길을 덮쳐 내려왔지요. 마님, 위험합니다. 하인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소연과 하인은 눈사태에 휩쓸려 산 아래로 굴러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소연은 눈 속에 파묻혀 있었고 하인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을 듯 추웠고 다리에는 심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살려주세요. 누구 없습니까? 소연은 가늘게 소리쳤지만 폭설 속에서 그 목소리는 바람에 묻혀버렸습니다. 그때 만드기가 나무를 한 짐 지고 산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근처 숲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나타나 만드기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예전에 만드기가 치료해준 그 노루였습니다. 너는 어쩐 일이냐? 노루는 계속해서 만드기 앞을 막았었고 어느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만드기는 노루가 무언가를 알려주려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쪽에 무언가 있구나. 만드기는 노루를 따라갔습니다. 눈 속에 파묻힌 소연을 발견한 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만드기는 재빨리 소연을 눈 속에서 꺼냈습니다. 아가씨, 정신 차리세요. 소연은 의식이 희미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만드기는 망설임 없이 소연을 업었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따뜻한 곳으로 모시겠습니다. 만드기의 움막은 산중턱에 있었습니다. 눈보라를 뚫고 걷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만드기는 산길을 훤히 꿰고 있었습니다. 움막에 도착한 만드기는 곧바로 아궁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누워있는 안쪽 방에 소연을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어머니, 산에서 여인을 구했습니다. 눈사태를 당해 많이 다쳤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쩌면 좋으냐. 어서 젖은 옷을 벗기고 이불을 덮어드려라. 만드기의 어머니는 병든 몸을 이끌고 일어나 소연을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밖으로 나가 눈 속에서 약초를 캐왔습니다. 동상을 막는 약초와 기운을 돋우는 인삼뿌리를 다려 소연에게 먹였지요. 밤새도록 만드기와 어머니는 소연을 간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소연이 간신히 눈을 떴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정신이 드셨습니까? 여기는 저희 집입니다. 아가씨께서 눈사태를 당하셔서 제가 구해왔습니다. 소연은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투박하지만 순박한 얼굴, 걱정 어린 눈빛이 진심으로 느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은인이십니다. 아닙니다.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소연은 자신을 구한 사람이 마을에서 바보라고 불리는 만드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과 행동에서는 어떤 어리석음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연의 상태는 조금씩 나아졌지만 다리를 다쳐 아직 걸을 수 없었습니다. 만드기는 매일 산에 나가 약초를 캐고 어머니와 함께 소연을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만드기라 하셨지요? 어째서 이렇게 약초에 밝으신가요? 소연이 물었습니다. 산에서 살다 보니 자연스레 배웠습니다. 어머니께서 병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찾아다니다 보니 알게 되었지요. 사람들이 당신을 바보라 부르던데 어찌 된 일입니까? 만드기는 잠시 머뭇거리다 답했습니다. 저는 말이 느리고 행동이 굼뜹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리 부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제가 할 일을 하면 그뿐이지요. 소연은 만드기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가는 만드기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 순간 소연은 자신의 남편 김진사를 떠올렸습니다. 겉으로는 양반 행세를 하며 선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탐욕과 폭력으로 가득한 남자. 진정한 지혜는 말이 아니라 행동에 있는 것 같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만드기는 그저 수줍게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만드기는 움막 밖에서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속에 이상한 감정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소연의 고운 얼굴과 상냥한 목소리가 자꾸만 떠올랐지요. 아니다. 저분은 양반 마님이시고 나는 천한 나무꾼일 뿐이다. 만드기는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내려 했습니다. 한편 마을에서는 소연을 찾는 소동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소연이 눈사태로 실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마침 잘 됐군. 저 여자가 죽었다면 친정에 가서 조문을 받으면서 돈을 더 뜯어낼 수 있겠어. 김진사의 머릿속은 온통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수색에 나섰지만 폭설이 계속되는 바람에 제대로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사람들은 소연이 죽었을 것이라고 짐작했습니다. 김진사는 소연의 친정에 편지를 보냈습니다. 사위가 올립니다. 불효녀 소연이 산속에서 눈사태를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를 치르려 하니 부의금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뻔뻔하기 짝이 없는 편지였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며칠 후 소연의 아버지가 직접 마을로 찾아왔습니다. 사위, 내 딸의 시신은 어디 있소? 아직 눈이 많이 쌓여 찾지 못했습니다. 봄이 되면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신도 없이 죽었다고 단정 짓는 것이오?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르지 않소? 소연의 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김진사를 바라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저도 가슴이 찢어집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김진사는 거짓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마을을 떠나며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석연치 않구나. 저 사위를 믿을 수가 없어. 만드기의 움막에서는 소연의 상태가 많이 호전되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이제 조금씩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하셔야 합니다. 무리하시면 안 됩니다. 만드기는 소연이 움막 안을 천천히 걸을 수 있도록 부축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소연은 만드기에게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저는 1년 전에 김진사에게 시집 왔습니다. 친정에서는 좋은 혼처라고 해서 보냈지요. 하지만 혼인 후에야 알았습니다. 그이는 도박과 술, 기생질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참금을 모두 탕진하고는 저를 구박했습니다. 매일 매질을 하고 돈을 벌어오라고 협박했지요. 그날도 산속 암자에 가서 재물을 빌어오라며 강제로 보냈습니다. 그런 일이 만드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자기 아내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제 어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또 구박받을 것이고 친정으로 가자니 가문의 수치라 할까 두렵습니다.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드기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마님, 여기서 좀 더 쉬시지요. 몸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는 무리하지 마십시오. 고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신세만 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신세라뇨. 저희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도와드리겠습니다. 만드기의 진심 어린 말에 소연은 또다시 감동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군자로구나. 양반이라는 남편보다 훨씬 고귀한 마음을 가졌구나. 소연은 만드기를 바라보며 가슴속에 묘한 감정이 싹 트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소연은 완전히 회복되어 움막에서 만드기의 어머니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며 은혜를 갚으려 했지요. 만드기는 여전히 매일 산에 올라 나무를 했고 저녁이면 어머니와 소연에게 산속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 사람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움막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가 이 깊은 산중까지 왔을까? 만드기가 밖으로 나가보니 김진사의 하인 둘이 말을 타고 와 있었습니다. 너 바보 만드기 아니냐? 무슨 일입니까? 우리 나으리 마님을 본 적 있느냐? 한 달 전에 눈사태로 실종되셨는데. 만드기는 순간 당황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이 산중에서 그런 분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 혹시 보게 되면 곧바로 알려라. 나으리께서 상금을 주실 것이다. 하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주변을 둘러보다가 돌아갔습니다. 만드기가 움막으로 돌아오자 소연의 얼굴은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저를 찾고 있었군요.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아직은 돌아가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이 마님을 찾는 이유가 순수하지 않아 보입니다. 만드기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만드기의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마님, 사실 저는 예전에 김진사 댁에서 일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겉으로는 선비인 척하지만 속으로는 악독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지요. 어머님께서 김진사 댁에서 일하셨다니요? 그렇습니다. 1년쯤 전까지 한여로 있었지요. 병이 들어 쫓겨났지만요. 그때 김진사가 하는 짓을 봤습니다. 도박빚을 갚기 위해 곡식 창고를 몰래 팔아넘기고 장부를 조작해서 세금을 빼돌리는 것도 봤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놀란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마님께서 오신 후에는 지참금을 다 써버리고 나서 마님을 부잣집 늙은이한테 첩으로 팔아넘기겠다고 술김에 떠벌리는 것도 들었습니다. 뭐라고요? 소연은 경악했습니다. 그러니 마님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더 큰 위험에 처하실 것입니다. 그날 밤 소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나를 팔아넘길 작정이었구나. 그런 악독한 인간이. 소연의 눈에서 분노와 슬픔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며칠 후 만드기가 나무를 하러 산에 올랐을 때였습니다. 산길 어귀에서 낡은 옷을 걸친 중년 남자 한 명이 지팡이를 짚고 걷고 있었습니다. 약초나 버섯을 캐러 온 행상인처럼 보였지요. 젊은이, 이 근처에서 하룻밤 묵을 곳이 있겠소? 제 움막이 있기는 합니다만 누추한 곳입니다. 괜찮소. 이 산중에서 하룻밤 비바람을 피할 곳만 있어도 감사하지요. 만드기는 그 남자를 움막으로 안내했습니다. 어머니, 손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변찮지만 들어오시지요. 그 남자는 움막 안으로 들어와 둘러보았습니다. 비록 가난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된 모습, 그리고 만드기가 캐온 약초들이 정성스럽게 말려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약초들은 모두 젊은이가 캔 것이오? 예, 어머니께서 병이 많으셔서 이것저것 구하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호, 이 약초는 폐병에 좋고 저것은 관절에 좋고. 제법 아는구려. 남자는 감탄했습니다. 저녁을 함께 먹으며 남자는 만드기에게 여러 질문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자네를 뭐라고 부르던가? 바보라고 부릅니다. 바보? 이렇게 약초를 아는 사람을 바보라니. 세상 사람들 눈이 참 어둡구려. 남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밤 남자는 만드기와 오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만드기의 순박함과 지혜, 그리고 효심을 느낄 수 있었지요. 이 젊은이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겉으로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속으로는 깊은 지혜를 품고 있구나. 사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암행어사 민대감이었습니다.
강원도 일대의 탐관 오리들을 조사하기 위해 변복하고 다니던 중이었지요. 다음 날 아침 민대감은 움막을 떠나려다가 소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 여인은 누구신가? 산에서 눈사태를 당해 구해온 분입니다. 아직 갈 곳이 없어 머물고 계십니다. 민대감은 소연의 기품 있는 모습을 보고 범상치 않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혹시 김진사 댁 마님이 아니신가? 소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아십니까? 마을에서 소문을 들었소. 한 달 전에 눈사태로 실종되셨다고. 소연은 자신의 사연을 간략히 설명했습니다. 민대감은 조용히 듣고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진사 말이오? 그자에 대한 소문을 이미 들었소. 좋지 않은 소문이 많더군. 어르신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저 이곳저곳 떠도는 약초꾼일 뿐이요. 민대감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만드기가 산속에서 나무를 하던 중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바위 틈 사이에 무언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가까이 가보니 기름종이로 싼 꾸러미였지요. 만드기가 조심스럽게 펼쳐보니 그 안에는 문서들이 가득했습니다. 한자로 빼곡히 적힌 문서들이었는데 만드기는 글을 잘 몰랐지만 뭔가 중요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것을 아까 그 어르신께 보여드려야겠구나. 만드기는 꾸러미를 들고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민대감은 그 문서들을 보자마자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찾았는가? 산속 바위 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문서를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불법으로 인삼과 은을 밀무역한 기록과 세금을 빼돌린 장부 그리고 위조한 토지 문서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증거로구나. 무슨 증거입니까? 김진사의 범죄 증거일세. 이 문서들만 있으면 그자를 처벌할 수 있어. 소연이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렇소. 하지만 아직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신중히 생각해야 하오. 민대감은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는 바보가 아니야. 하늘이 자네에게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일세. 자네가 없었다면 이 중요한 증거를 찾지 못했을 거야. 만드기는 민대감의 말에 어리둥절했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대감은 며칠 더 움막에 머물렀습니다. 그 사이 만드기 소연과 함께 김진사를 처벌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김진사의 악행은 이미 여러 증거로 드러났소. 하지만 그자를 완전히 무너뜨리려면 결정적인 순간이 필요하오. 어떤 순간 말입니까? 소연이 물었습니다. 그자가 스스로 욕심에 눈이 멀어 함정에 빠지는 순간이지요. 민대감은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와줄 수 있겠는가? 위험할 수도 있네. 저야 뭐든 하겠습니다. 소연 마님을 괴롭힌 악인을 처벌하는 일이라면요. 만드기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이렇게 하세. 마을에 소문을 퍼뜨리는 거야. 산속에 은광이 발견되었다고 말일세. 은광이요? 그렇지. 김진사는 돈에 눈이 먼 사람이니 필시 그 은광을 독차지하려 할 것일세. 그때를 노리는 거지. 민대감은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민대감은 약초꾼 행세를 하며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주막에서 술을 마시며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지요. 이야, 내가 이번에 큰 것을 발견했어. 산속에 은광이 있더라고. 은광이라니 정말입니까? 그럼 내 눈으로 똑똑히 봤어. 은맥이 드러나 있는 게 보이더군. 하지만 혼자서는 캘 수가 없어서 고민이야. 주막에 있던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 전체로 퍼졌고 당연히 김진사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김진사는 그 소문을 듣자마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은광이라고?
그것이 정말이라면 엄청난 재물을 얻을 수 있겠군. 김진사는 곧바로 그 약초꾼을 찾아냈습니다. 노인장, 그 은광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소. 누구신가? 나는 이 마을의 김진사라 하오. 만약 은광 위치를 가르쳐 주신다면 푸짐한 사례를 하겠소. 민대감은 속으로 미끼를 물었구나 싶었지만 겉으로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글쎄요, 사실 그 위치를 알려드리기는 좀. 얼마를 원하시오? 은백냥? 200냥? 돈 문제가 아니라. 김진사는 민대감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 술과 음식을 대접하며 구슬렸습니다. 노인장, 우리가 함께하면 좋지 않겠소? 내가 자본을 대고 노인장이 위치를 알려주시면 5, 6대 4사로 나누지요. 민대감은 고민하는 척하다가 마지못해 승낙했습니다. 알겠소. 그럼 내일 함께 가시지요. 하지만 조심해야 하오. 그곳은 산 깊은 곳이라 위험하오. 걱정 말으시오. 내가 튼튼한 하인들을 데려가겠소. 김진사는 기뻐하며 벌써부터 은광으로 얻을 재물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민대감은 다시 만드기의 움막으로 돌아왔습니다. 미끼를 물었네. 내일 김진사를 산으로 유인하겠네. 알겠습니다. 제가 준비하겠습니다. 만드기는 산속 깊은 곳에 함정을 준비했습니다. 위험하지는 않지만 김진사 일행을 가둘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한 것이지요. 소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만드기를 바라보았습니다. 만드기 조심하세요. 그이는 악독한 사람입니다. 걱정 마십시오, 마님. 제가 꼭 성공하겠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깊은 감정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구나. 신분은 다르지만 마음은 하나로구나. 다음 날 아침 김진사는 하인 셋을 데리고 민대감을 따라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노인장, 아직 멀었소?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인내심을 가지시오. 산길은 험했고 눈이 아직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이 차올랐지만 은광 생각에 계속 올라갔습니다. 만드기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오면 된다. 드디어 김진사 일행이 만드기가 준비한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요. 이 바위 뒤에 은맥이 있어. 민대감이 가리킨 곳으로 김진사가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은맥 같은 것은 없었고 다만 깊은 계곡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노인장 속인 것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우르르르. 만드기가 준비해둔 통나무들이 굴러떨어지며 김진사 일행의 퇴로를 막았습니다. 동시에 숨어있던 만드기가 나타났습니다. 김진사, 당신의 악행이 드러날 시간입니다. 뭐야? 너는 바보 만드기가 아니냐? 감히 나를. 김진사가 소리쳤지만 이미 사방이 막힌 상태였습니다. 민대감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김진사, 그대의 죄를 낱낱이 알고 있어. 죄? 무슨 죄 말이오? 당신들이 나를 함정에 빠뜨린 것 아니오? 밀무역, 세금 횡령, 문서 위조, 그리고 아내 학대까지. 이것으로 충분하지 않소? 민대감이 품에서 문서 꾸러미를 꺼냈습니다. 만드기가 발견한 그 증거들이었습니다. 김진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늘이 보고 있었소, 김진사. 그대의 모든 악행을 말이오. 김진사는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태도로 돌변했습니다. 그것들이 뭐가 중요하단 말이오? 나는 양반이고 당신들은 천민 아니오? 누가 천민의 말을 믿겠소? 천민이라. 민대감은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어떻소? 민대감이 품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김진사가 위조한 양반 족보였습니다. 이것은 그대가 돈으로 산 가짜 족보요.
그대의 진짜 신부는 상인 출신, 그것도 남의 돈을 떼먹고 도망친 사기꾼의 아들이지. 뭐라고. 김진사는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어떻게 그것까지. 암행어사의 조사망을 얕잡아 본댔까요. 암행어사라고. 그제야 김진사는 민대감의 정체를 알아챘습니다. 민대감은 품에서 마패를 꺼내 들었습니다. 암행어사 민광조 출두하노라. 그 순간 김진사와 하인들은 넋을 잃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사또. 저는 입을 다물고 들으시오. 그대의 죄목을 하나씩 말하겠소. 민대감은 차분한 목소리로 김진사의 죄를 열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밀무역. 그대는 지난 3년간 인삼과 은을 불법으로 거래하여 국고에 손실을 입혔소. 둘째, 세금 횡령. 마을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빼돌려 도박과 기생질에 썼소. 셋째, 문서 위조. 남의 토지를 가로채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소. 넷째, 아내 학대. 자신의 철을 매질하고 기생집에 팔아넘기려 했소. 다섯째, 신분 사칭. 상인 출신임에도 양반 행세를 하며 백성을 속였소. 김진사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만드기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어사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이자는 소연 마님의 친정 재산까지 가로챘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네. 소연 마님의 친정에서 보낸 지참금과 토지 문서를 모두 빼돌렸지. 민대감은 김진사를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사또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빌어봤자 소용없소. 제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십시오.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민대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대 같은 자에게 기회를 주면 또다시 백성을 괴롭힐 것이오. 그럴 수는 없지. 바로 그때 김진사의 하인 하나가 갑자기 칼을 빼들고 민대감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으아! 하지만 만드기가 재빨리 나무 막대기로 그 하인의 손목을 쳤습니다. 칼이 허공으로 날아가고 하인은 땅에 쓰러졌습니다. 감히 어사또를 해치려 들다니. 만드기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민대감은 만드기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네, 만드기. 자네가 아니었다면 위험할 뻔했어. 제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진사는 완전히 기가 꺾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지요. 이제 마을로 내려가시오. 그곳에서 정식으로 신문을 받을 것이오. 민대감의 명령에 김진사와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산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그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소연마님이 자유로워지시는구나. 마을로 돌아온 민대감은 김진사의 집에서 정식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들었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암행어사가 나타났다. 김진사가 잡혔다. 민대감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다시 한번 마패를 들어 보였습니다. 나는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이곳을 조사하러 온 암행어사 민광조요. 김진사의 악행을 낱낱이 밝히고자 하니 피해를 입은 분들은 모두 나서시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앞으로 나왔습니다. 저는 김진사에게 토지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빌린 돈의 3배를 갚으라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저희 딸이 김진사 집 종이 되어 학대받았습니다. 증언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김진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민대감은 모든 증언을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이것으로 충분하오. 김진사, 그대의 죄는 명백하오. 바로 그때 소연이 나타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죽었다던 마님이 아닙니까? 살아계셨구나. 소연은 침착하게 앞으로 걸어 나와 김진사를 마주 보았습니다. 김진사, 당신은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도 학대했소.
지참금을 탕진하고 나를 팔아넘기려 했소. 이제 그 대가를 치를 때가 온 것이오. 김진사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민대감이 말했습니다. 소연 마님께서도 증언해 주시겠소? 물론입니다. 소연은 그동안 겪은 학대와 고통을 낱낱이 증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분노했고 김진사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조사가 끝난 후 민대감은 만드기를 따로 불렀습니다. 만드기, 자네 덕분에 이번 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네. 아닙니다. 모두 어사또께서 하신 일입니다. 아니야. 자네가 증거를 찾지 않았다면, 소연 마님을 구하지 않았다면 이 일은 불가능했을 거야. 민대감은 만드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만드기, 자네는 바보가 아니네. 자네는 세상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야. 하늘이 자네에게 특별한 운명을 주신 것일세. 과찬이십니다. 과찬이 아니야. 내가 임금님께 자네의 공로를 아뢰겠네. 자네는 마땅히 보상을 받아야 해. 만드기는 당황했습니다. 저는 그저 마님을 돕고 싶었을 뿐입니다. 민대감은 만드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 소연 마님을 사랑하는구나. 만드기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저 솔직해지게. 자네의 마음은 이미 다 보이네. 만드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천한 나무꾼이고 마님은 양반가의 따님이십니다. 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신분이 뭐가 중요한가? 자네는 김진사보다 훨씬 고귀한 마음을 가진 사람일세. 민대감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이 변하고 있네, 만드기.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거야. 그날 밤 만드기는 움막 밖에서 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소연이 조용히 다가왔습니다. 만드기. 아, 마님. 이제 그만 마님이라 부르지 말아요. 저는 이제 김진사의 아내가 아닙니다. 소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만드기, 당신 덕분에 저는 새 삶을 얻었어요.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눈 속에서 죽었을 거예요. 소연이 만드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만드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님, 아니 소연. 하지만 저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움막 하나와 병든 어머니뿐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해요. 저는 부귀영화를 누려봤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 당신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편안하고 행복했어요.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고 바람이 조용히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만드기가 조심스럽게 소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소연, 제가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평생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만드기. 두 사람은 서로를 꼭 껴안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것이 멈춘 듯 했습니다. 신분도 재산도 그 어떤 것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서로를 향한 진심만이 있을 뿐이었지요. 움막 안에서 만드기의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늘이시여. 우리 만드기에게 이런 복을 주시다니. 며칠 후 민대감은 김진사를 정식으로 신문했습니다. 관아에는 마을 사람들이 가득 모여들었습니다. 모두가 김진사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 궁금해했지요. 김진사, 그대의 죄를 인정하는가? 인정합니다, 어사또. 김진사는 완전히 기가 꺾여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판결을 내리겠소. 민대감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진사, 그대는 밀무역, 세금 횡령, 문서 위조, 아내 학대, 신분 사칭 등의 죄를 저질렀소. 이에 다음과 같이 처벌하노라. 첫째, 그대의 양반 신분을 박탈하고 상민으로 강등하노라. 둘째, 그대의 모든 재산을 몰수하여 국고에 귀속시키고 피해자들에게 배상하노라.
셋째, 그대를 3년간 유배에 처하노라.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당연한 벌이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용서를 빌었지만 민대감은 단호했습니다. 또한 소연 마님과의 혼인은 무효로 하노라. 소연 마님의 지참금과 친정 재산은 모두 돌려드리겠소. 소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사또. 마님께서 받으신 고통에 비하면 이것도 부족하오. 마님께서는 이제 자유의 몸이시니 원하시는 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민대감은 만드기를 불렀습니다. 만드기 앞으로 나오시게. 만드기가 앞으로 나가자 민대감은 품에서 문서 하나를 꺼냈습니다. 만드기, 그대는 이번 일에서 큰 공을 세웠소. 증거를 찾고 나를 도와 악인을 처벌하는 데 기여했지요. 이에 임금님의 은혜로 공명첩을 하사하노라. 공명첩이라니요? 그렇소. 이제 그대는 양반 신분이 되는 것이요. 마을 사람들은 놀라 웅성거렸습니다. 바보 만드기가 양반이 된다고. 세상에 이런 일이. 만드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공명첩을 받아들었습니다. 어사또.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큰 은혜를. 자네는 그럴 자격이 있네. 진정한 지혜와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니까. 판결이 끝난 후 마을은 축제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김진사라는 악인이 사라지고 정의가 승리한 것을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만드기는 움막으로 돌아와 어머니께 공명첩을 보여드렸습니다. 어머니, 이제 저희도 양반이 되었습니다. 만드가 정말 꿈만 같구나. 하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소연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만드기.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바보가 아니라 양반이에요. 아니요, 소연. 저는 처음부터 바보가 아니었어요. 다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 것뿐이지요. 만드기의 말에 소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진정한 지혜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날 저녁 민대감이 만드기의 움막을 찾아왔습니다. 만드기, 내일 나는 이 마을을 떠나네. 다른 곳도 조사해야 하거든. 어사또 그동안 정말 감사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더 고맙네. 자네 같은 훌륭한 젊은이를 만나서 말일세. 민대감은 만드기와 소연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두 분 부디 행복하시게. 그리고 만드기, 자네는 이제 양반이니 마땅히 혼례를 올려야 하지 않겠는가. 만드기와 소연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어사또 말씀이 맞습니다. 만드기가 소연을 바라보았습니다. 소연,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소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만드기. 기꺼이 당신의 아내가 되겠어요. 민대감은 흐뭇하게 웃으며 두 사람을 축복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인연이로다.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니 평생 서로를 아끼며 사시게. 봄이 왔습니다. 눈이 녹고 꽃이 피기 시작하자 마을에서는 만드기와 소연의 혼례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김진사의 몰수된 재산 중 일부가 소연에게 돌아왔고 소연의 친정에서도 축의금을 보내왔습니다. 덕분에 혼례는 성대하게 치러질 수 있었지요. 마을 사람들은 모두 만드기의 변화를 신기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저 만드기가 정말 양반이 되다니. 그것도 아름다운 부인까지 얻고 말이야. 역시 하늘은 공평하구나. 혼례 날 만드기는 새 옷을 입고 정갈하게 차려입었습니다. 투박했던 나무꾼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당당한 양반의 모습이 되어 있었지요. 소연도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만드기, 오늘 정말 멋져요. 소연도 정말 아름답습니다. 두 사람은 하늘과 땅에 절하고 부모님께 절하며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축하하네. 백년해로 하시게. 만드기의 어머니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우리 만드기도 장가를 들었구나.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어. 어머니, 그런 말씀 마세요. 앞으로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합니다. 소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혼례가 끝난 후 만드기와 소연은 새로 마련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김진사의 집을 수리하여 새 보금자리로 만든 것이지요. 혼례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행복한 신혼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만드기는 더 이상 나무를 하러 산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마을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시작했지요. 선생님, 이 글자가 무슨 뜻이에요? 이것은 지혜라는 글자란다.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도 나온단다. 만드기는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면서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선생님은 예전에 바보라고 불렸지요.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었죠. 아이들은 만드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연은 집안을 돌보면서 마을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인이 글을 아는 것은 드문 일이었기에 많은 여인들이 소연에게 배우러 왔지요. 마님, 이렇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우리 모두가 배우면 더 나은 세상이 될 거예요. 만드기와 소연은 마을 사람들을 위해 많은 일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병든 사람들에게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지기 시작했지요. 만드기는 즉시 산으로 올라가 약초를 캐왔습니다. 이 약초를 달여 드시면 나을 것입니다. 만드기는 밤낮 없이 약을 다리고 환자들을 돌보았습니다. 소연도 함께 환자들을 간호했지요. 만드기, 당신도 쉬어야 해요. 쓰러지면 어떡해요?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아픈데 제가 어찌 쉴 수 있겠습니까? 만드기의 헌신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병에서 회복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만드기를 진심으로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만드기 선생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예전에 우리가 바보라고 했던 것이 부끄럽구나.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의 삶은 평화롭고 행복했습니다. 어머니의 병도 많이 나아졌고 마을 사람들과의 관계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봄날 소연이 만드기에게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만드기, 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만드기는 기쁨에 겨워 소연을 조심스럽게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연. 당신이 제 아내가 되어주셔서,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주셔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만드기. 당신을 만나 진정한 행복을 알게 되었어요. 만드기의 어머니도 그 소식을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주를 보게 되다니. 이제 정말 여한이 없구나. 그해 가을 소연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요? 지혜로울 지자를 써서 지훈이라고 지으면 어떨까요? 진정한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라는 뜻으로요. 좋은 이름이에요. 아기 지훈은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그 무렵 마을에 좋은 소식이 또 하나 들려왔습니다. 민대감이 암행어사 일을 마치고 한양으로 돌아가 높은 벼슬을 받았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만드기에게 편지를 보내왔지요. 만드기, 자네의 소식을 들었네. 아들까지 낳았다니 정말 축하하네. 자네는 나에게 큰 가르침을 주었네. 진정한 가치는 신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말일세. 언젠가 한양에 오게 되면 꼭 들러주게. 만드기는 편지를 읽으며 감회에 젖었습니다. 민대감님도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당신 덕분에 좋은 분을 만났어요. 소연이 말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만드기는 마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고 병든 사람들을 돌보고 마을의 분쟁을 조정하는 일까지 맡았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만드기를 바보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혜로운 만드기 선생이라고 불렀지요.
소연도 마을에 존경받는 여인이 되었습니다. 여인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만드기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총명하고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아버지 만드기를 닮아 동물들을 사랑했고 어머니 소연을 닮아 책 읽기를 좋아했지요. 어느 날 마을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만드기 선생을 만나고 싶소. 만드기가 나가보니 그 노인은 다름 아닌 소연의 아버지였습니다. 장인어른. 소연도 뛰어나왔습니다. 아버지. 소연의 아버지는 딸을 꽉 껴안았습니다. 미안하구나, 소연아. 내가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소연의 아버지는 만드기를 보며 깊이 절했습니다. 사위, 내 딸을 구해주고 행복하게 해줘서 고맙소. 아닙니다, 장인어른. 제가 소연을 만난 것이 축복입니다. 소연의 아버지는 며칠간 머물며 손주 지훈이를 보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참으로 잘생긴 손주로구나. 우리 집안의 자랑이야. 떠나기 전 소연의 아버지는 만드기에게 많은 재물을 주고 갔습니다. 사위, 이것으로 더 큰 집을 짓고 마을 사람들을 도우시게. 감사합니다, 장인어른. 만드기는 그 재물로 마을의 서당을 새로 짓고 가난한 아이들이 무료로 공부할 수 있게 했습니다. 한편 유배지에 있던 김진사의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유배지에서 고된 노동을 하며 참회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망과 분노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되었지요. 내가 너무 탐욕스러웠구나. 소연에게 미안하다. 만드기에게도 미안하다. 김진사는 유배 생활 동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글이었습니다. 3년 후 유배가 끝나고 김진사는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거만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초라하고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조용히 만드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만드기. 선생. 만드기는 김진사를 보고 놀랐습니다. 김진사 유배에서 돌아오셨군요. 이제 김진사가 아니라 그냥 김씨일 뿐이요. 나는 당신과 소연에게 사과하러 왔소. 김진사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얼마나 나쁜 짓을 했는지 이제야 깨달았소. 만드기는 김진사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이미 지난 일입니다. 소연도 나왔습니다. 김진사를 보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지만 이제는 원망보다 연민이 더 컸습니다. 김씨, 이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요. 고맙소. 정말 고맙소.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드기는 김진사에게 약간의 돈과 식량을 주었습니다. 이것으로 새 출발을 하십시오. 만드기 선생, 당신이야말로 진정한 군자요. 나는 양반 행세를 했지만 당신이 진짜 양반이었소. 김진사는 깊이 절하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용서해 주셔서 고마워요, 만드기. 원망을 품고 사는 것보다 용서하고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세월이 흘러 만드기와 소연은 마을의 어른이 되었습니다. 지훈이는 장성하여 과거에 급제했고 한양에서 관리가 되었습니다. 만드기의 어머니는 손주의 성공을 보고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 편히 쉬십시오. 이제 걱정 마시고. 만드기는 어머니의 장례를 정성껏 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조문을 왔고 만드기의 어머니를 기렸습니다. 참으로 복 많은 분이셨어. 아들이 양반이 되고 손주가 과거에 급제하는 것을 보셨으니. 어머니의 장례 후 만드기는 소연과 함께 산을 올랐습니다. 예전에 소연을 구했던 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처음 만났지요. 그렇죠. 그때를 생각하면 정말 신기해요. 폭설 속에서 죽을 뻔했는데 당신이 저를 구해줬죠.
하늘이 우리를 만나게 해준 거였습니다.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만드기, 우리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어요. 그렇습니다. 소연 당신 덕분입니다. 아니에요. 우리 함께 만든 행복이에요. 그날 밤 만드기는 서재에서 자신의 일생을 정리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라고 불렸다. 하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옳다고 믿는 일을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지혜는 책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나온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금이나 은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다. 만드기의 글은 후대에 전해져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몇 년 후 만드기는 마을을 넘어 지역 전체에서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양에서 화려한 행차가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저게 뭐지? 관복을 입은 사람들이 오는데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행차가 멈추고 한 사람이 내렸습니다. 바로 민대감이었습니다. 이제는 높은 벼슬에 올라 민판서가 된 상태였지요. 만드기 선생, 민판서님. 두 사람은 반갑게 포옹했습니다. 자네를 보니 반갑구나. 소문은 들었네. 마을에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고 있다지. 과찬이십니다. 민판서는 만드기에게 임금의 교서를 전했습니다. 만드기, 임금님께서 자네의 공덕을 들으시고 특별히 포상하시기로 하셨네. 포상이라니요? 자네에게 통정대부의 품계를 내리시고 이 지역 교육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기신다네. 마을 사람들은 환호했습니다. 만드기는 감격하여 절했습니다. 황송하옵니다. 소연도 기뻐하며 만드기를 축하했습니다. 축하해요, 만드기. 당신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민판서는 며칠간 머물며 만드기와 옛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네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그때 나는 자네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지. 저는 그저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아니야. 자네에게는 진정한 지혜가 있었어.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 그것이 진정한 지혜일세. 민판서는 떠나기 전에 만드기에게 말했습니다. 만드기, 자네의 이야기를 책으로 엮어 후세에 전하고 싶네. 허락해 주겠는가?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꺼이 허락하겠습니다. 그렇게 만드기의 이야기는 바보 나무꾼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책이 되어 조선 팔도에 퍼졌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백발이 성성해질 때까지 함께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자식도 낳고 손주도 보며 행복한 노년을 보냈습니다. 어느 겨울날 눈이 소복하게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따뜻한 방에 앉아 창밖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만드기 기억나요? 우리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눈이 내렸죠. 그렇지요. 그때 당신을 구한 것이 제 인생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저도요. 당신을 만나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어요. 두 사람은 따뜻한 차를 마시며 지난 세월을 회상했습니다.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지요. 그래도 모두 좋은 추억이에요.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함께였기에 이겨낼 수 있었어요. 만드기는 소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과 함께한 모든 순간이 감사합니다. 저도요, 만드기.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이 만드기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올해도 새해 인사를 드리러 왔습니다. 어서 오게들. 만드기는 마을 사람들을 맞이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아니네. 모두가 함께 노력한 덕분일세. 선생님, 저희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만드기는 잠시 생각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우리를 바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정한 지혜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정한 부는 재물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만드기의 말을 새겼습니다. 또한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폭설 속에서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인내하고 노력하면 하늘은 반드시 복을 내려주십니다. 만드기의 말이 끝나자 마을 사람들은 모두 박수를 쳤습니다. 그날 밤 만드기와 소연은 조용히 둘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소연, 우리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았소. 그래요, 만드기. 이제 우리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럴 것이요. 우리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것이요. 창밖으로 눈이 계속 내렸습니다. 하얗고 순수한 눈이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습니다. 만드기와 소연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지혜는 영원히 마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았고 그 이야기는 대대손손 전해져 내려갔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책이 아닌 마음에서 나오고 진정한 부는 탐욕이 아닌 덕에서 온다는 교훈과 함께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